이 영상의 저작권은 서초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중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나눠준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 프린트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선생님이 강의를 녹화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이 중세국어를 포기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중세국어는 국어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반복 학습하다 보면 이해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의 이점인 돌려보는 것 또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 중세국어의 문법적 내용들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빨리 올리는 이유는 이 프린트 내용을 먼저 공부해야 앞으로 들어가는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말 동안에 국어의 변화 양상을 잘 숙지해 오시고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교과서 108쪽부터 진행되는 수업을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린트 1쪽을 먼저 봐주세요.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입니다. 국어의 변천 과정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현대 국어는 20세기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후의 국어를 말합니다. 근대 국어인 19세기까지 국어만 해도 오늘날과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중세 국어는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를 나누는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중세국어는 후기 중세국어, 즉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국어인 것이죠. 고대에는 이두, 구결, 향찰 등 한자를 우리말의 방식대로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의문의 변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천을 보기 이전 의문의 체계가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리해 준 내용은 빨간색으로 필기할 것이고 설명을 위주로 하는 내용은 파란색으로 필기할 것이니 참고하시도록 하세요. 의문이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달과 탈은 왜 뜻이 구별되지요? 디귿과 티읕, 즉 초성에 있는 자음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소리를 우리는 음운이라고 합니다. 음운에는 크게 음소와 운소가 있습니다. 음소는 다른 말로 분절 음운이라고도 하고요. 운소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분절 음운인 음소에는 크게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습니다. 자음은 우리가 아는 그 글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주로 음절 내에서 초성 또는 종성으로 쓰이지요. 모음은 아야, 어여 같은 글자들이고 음절 내 중성으로 쓰입니다. 반모음이란 그럼 무엇이냐? 야나 와 같은 글자 안에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야에는 J가 들어있고 Y에는 W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와 같은 경우 발음 기호를 쓰면 WA와 유사하게 발음이 될 겁니다. A 앞에 붙는 W가 반모음인 것이죠. 다음으로 비분절 음운인 운소는 쪼개지지 않는 음운이란 뜻입니다. 우리 밤과 밤, 길게 발음하는 밤과 짧게 발음하는 밤이 뜻이 구별되는 것 아시나요? 바로 소리의 길이로 인해 뜻이 구별됩니다. 이렇게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길이나 높낮이 등을 우리는 운소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자음의 변천에 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원리에 따른 훈민정음 자음 17자는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세요. 세로축에 있는 아설, 순치, 후음은 발음기관을 말합니다.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는 상형 방법이에요.
훈민정음 자음에는 이렇게 발음 기관과 상형 방법에 따라서 17자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자음의 존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에는 현대에 없는 자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명칭은 옛니은, 반치음 시옷, 여린 히읗, 그리고 순경은 비읍입니다. 먼저 옛니응을 보자면 현대국어의 종성 이응과 소리가 같았습니다. 응과 같은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와는 달리 초성에서도 발음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글자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옛니응은 소멸됐고 종성에서만 실현되고 이응으로 표기됐습니다. 한항이다 라는 단어는 잉니의 이 옛니응이 사라지면서 하나이다로 바뀌었고요. 방월에는 초성에 있는 옛니응이 종성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종성 자리 이응으로 바뀌면서 소멸이 되게 되었지요. 다음으로 반치음 시읒에 대해 볼까요? 반치음 시읒은 시옷과 대립되는 유성 마찰음이었습니다. 유성음이라는 것은 울림소리, 즉 성대를 울리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성대를 울리는 마찰음, 시옷과 비슷한, 즉 z와 비슷한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밑에 있는 이 단어는 아사라고 읽었을 것이고 옆에 있는 이 단어는 가잘이라고 읽었을 것입니다. 16세기 이후 반치음은 초성에서 소멸됩니다. 근대국어에선 완전히 소멸되죠. 아사는 오늘날의 아우라는 글자로 바뀌었고요. 가잘은 가을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린 히읗에 대해 볼까요? 여린 히읗은 음가가 어떻게 됐는지, 즉 어떤 소리로 발음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자는 쓰이는 문법적인 역할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홀배, 밑에 있는 홀배 예시를 보시면 홀이 지금 배에 있는 발을 꾸며주거든요. 그 꾸며주는 홀 안에 지금 여린 히읗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음운을 된소리로 발음하려는 부호, 된소리 부호로도 사용이 됩니다. 홀 이렇게 쓰이면 뒤에 있는 바이가 된소리로 발음되어야 합니다. 아마 홀바이로 발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이 예시가 동국정운식 한자음인데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란 실제 발음되지 않은 이상적인 한자음을 말합니다. 중국 한자음과 우리 한자음이 다른데 우리의 한자음을 중국 한자음과 비슷하게 쓰려는 그런 소리를 말했습니다. 교과서 108쪽에 보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이렇게 표기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한자 옆에 붙은 한자음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입니다. 여린 히읗은 15세기 중엽부터 빠르게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있는 순경음 비읍에 대해 보도록 할까요? 순경음 비읍은 아까 자음 체계표에는 없었죠. 이 글자는 비읍과 이응이라는 자음을 연서한 형태입니다. 연서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나오는데 세로로 글자를 이어 쓴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비읍과 대립되는 유성 파열음이었습니다. 파열음이긴 파열음인데 성대를 울리면서 나는 소리로 우와 같은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수위는 수위로 읽었을 것이고 옆에 있는 단어는 고와로 읽었을 것입니다. 이 순경음 비읍은 15세기 중엽부터 반모음 W로 바뀌어 이중모음을 형성했습니다. 원래 순경음 비읍을 포함하고 있던 글자는 VA였는데 그 VA가 WA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와는 고와로 바뀌었고 구워는 구워로 바뀌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는 예시들도 있었어요. 한쪽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된소리의 등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에는 고대국어에 없던 된소리가 등장하여 사용되었어요. 보시면 여기 말싸미, 밀 사이에 모두 지금 쌍시옷이 있죠? 된소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두자음군의 사용입니다. 어두자음군이란 밑에 있는 것이 개념입니다. 단어의 첫머리에 초성이 2개 이상 오는 것이에요.
단 첫머리고 머리 두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경우는 이 어두자음군들은 모두 각각의 소리를 발음했어요. 각각의 소리 발음. 특히 비읍계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있는 비읍, 디귿, 비읍, 시옷 같은 글자들은 각각의 소리를 발음해서 브드, 브스 이렇게 발음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단 시옷계 합용명서는 된 소리로 발음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시옷기역 같은 글자는 끄, 뒤에 오는 기역의 된 소리 끄로 발음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시옷 디귿의 경우에는 뜨로 발음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밑에 있는 글자인 이 단어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따람으로 읽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비읍 시읒계는 보다 복잡한데요. 비읍 시읒계는 비읍과 뒤에 오는 시읒계 합용명서의 합으로 발음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비읍 시읒 기역은 발음할 때 비읍과 쌍기역이 합쳐진 형태, 브끄 정도의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비읍 시읒 디귿은 비읍과 뜨 합쳐져서 브뜨 정도의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밑에 있는 단어들 보시면 이 단어는 브뜻 하고 소리가 났을 것이고 옆에 있는 이 단어는 브쓰다 정도의 소리가 났을 거예요. 옆에 있는 글자는 그럼 뭐라고 발음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브때 정도로 발음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17세기 중반 어두자음군은 소실이 됩니다. 선행자음 비읍이 소실되고 시읒계 자음군으로 바뀌면서 오늘날에는 된소리로 바뀌었죠. 하나의 음운으로 바뀐 것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그렇다면 한번 풀어볼까요? 이 중세국어 자료에서 어두자음군이 나타난 단어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하고 단어의 원형과 현대국어 형태를 한번 밝혀볼까요? 어두자음군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숨에 지금 보면 초성에 비읍 시옷기 있죠. 따라민이라 거기도 지금 시옷기 합용명서가 쓰이고 있습니다. 어두자음군이 쓰인 단어 1번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브쓰다입니다. 현대국어에 쓰다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옆에 오는 단어에서 어두자음군이 쓰인 단어는 따람입니다. 명사는 원형과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따람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현대국어 형태는 따름이었습니다. 공부만 할 따름이다 할 때의 따름으로 쓰입니다. 밑에 있는 모음의 변천을 보도록 할까요? 제자 원리에 따른 훈민정음 모음 열한자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특정 모음의 존재, 아레아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글자의 명칭은 아레아고요. 후설 저모음으로 현대국어에 없습니다. 발음은 아와 유사한 후설 저모음이었을 것으로 아 정도의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밑에 있는 이 글자는 어떻게 소리가 났을까요? 사마스티 정도로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옆에 있는 이 단어는 자바니라고 소리가 났겠죠? 아레아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합니다. 먼저 16세기에는 두 번째 음절 이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음절에 있는 아레아가 주로 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하말며라는 단어의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음절 말이 무르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라다에서도 두 번째 음절 라가 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첫 음절의 아레아가 주로 아로 바뀌었습니다. 달팡이에서 첫 음절인 달이 아레아가 아로 바뀌고 라이년에서의 라이가 레년으로 바뀐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밑에 있는 이 단어의 형태의 변화를 보면 이 단어는 가자리, 먼저 선생님이 여기다가 바꿔 쓰겠습니다. 가자리 먼저 가을로 바뀌고 이후에 가을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경우는 반치음을 제외한 아레아의 형태 변화 위주로 봐주세요. 다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모음들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중세국어 이 모음들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습니다. 여러분, 이중모음이 무엇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입술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이에요. 한번 와를 발음해 보겠어요? 와를 발음할 때는 혀도 좀 뒤로 가는 것 같고 입술도 커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모음이 이중모음입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이, 와, 워 이런 모음들 외에도 위에 있는 이 모음들도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했어요. 첫 번째 글자는 아이, 두 번째 글자는 아이, 세 번째 글자는 어이로 발음을 했을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단어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홀빠이라고 읽었겠죠? 근대국어 이후 이 단어들은 모두 단모음 체계로 편입돼서 지금 우리는 이 소리들을 단모음으로 발음합니다. 에 정도로 발음을 하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 3쪽 음운 현상의 변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국외음화와 모음조화 그리고 두음 법칙과 원순 모음화의 변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음화입니다. 여러분 국외음화가 뭔지 아시지요? 디귿티읕이 형식 형태소의 이나 제이를 만나 지읒과 치읒으로 교체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이 단어는 구지라고 발음하지 않나요? 종성에 있는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뀐 국외음화가 일어난 사례입니다.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때는 이렇게 티읕으로 쓰지만 발음할 땐 티읕과 이가 만나 가치로 발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세국어에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펴지는 펴디였고요. 치다는 티다였습니다. 국외음화는 근대국어에 이르러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대국어와 달리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났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를 그려서 보여주자면 현대에는 구지와 같은 형태소와 형태소가 합쳐질 때만 구지로 발음이 납니다.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근대 국외음화가 일어날 때에는 적용될 때에는 펴디에서의 한 형태소 내부 디 안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나 펴지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심화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음조화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이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모음은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모음으로 아, 오, 아래아 등이 양성모음에 해당합니다. 이 계열인 아이, 에라든지 오이, 외라든지 그런 모음들도 전부 양성입니다. 음성모음은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모음을 말합니다. 어, 우, 으 또는 우 계열인 우이, 어 계열인 어이 정도가 여기 해당을 합니다. 참고로 이는 중성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서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서르는 현대국어에는 서로였습니다. 서로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첫 번째 음절 서에 쓰인 어는 음성모음입니다. 하지만 뒤에 오는 오가 양성모음이죠. 현대국어는 이 단어의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세는 서르로 모음 조화가 지금 잘 지켜지는 걸 볼 수 있지요. 옆에 있는 바람에는 바람과 애가 결합한 말입니다. 바람에 쓰인 아래아가 모두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애가 아이애 양성모음의 형태로 왔습니다. 16세기 말 아래아가 소실됨에 따라서 근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굉장히 문란해집니다. 왜냐? 16세기에 두 번째 음절에 있는 아래아가 으로 바뀌었거든요.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면서 모음조화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쓰이는 사슴,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은 단어지요. 하지만 중세국어에선 사삼이었습니다. 가난도 경우 나중에 가는으로 바뀌는데 이런 것처럼 모음조화가 이후로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음법칙에 대해 보겠습니다. 두음법칙이 뭐죠? 단어 첫머리의 니은이 이야, 여요, 유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안 하고 여성이라고 하죠. 중세국어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두음법칙은 현대국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이르고자, 말하고자 라고 쓰는 단어를 중세 때는 니르고저라고 했습니다. 이 모음 앞에 니은이 탈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원순 모음화의 변천을 볼까요? 원순 모음화는 평순 모음 으가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 뒤에서 원순 모음 오나 우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쓰는 물은 중세고 때 물이라는 형태였고요. 불은 불이었습니다. 풀은 풀이었어요. 공통적으로 지금 으가 우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게 바로 원순 모음화입니다. 중세국어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아서 물불 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요. 스물은 원순 모음화가 적용된 형태로 나중에 스물로 바뀌었고요. 물은 아까 말했듯이 물로 바뀌었지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제시된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예문을 보고 각각의 사례들을 보면서 음운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음운 변동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지요? 네, 2번과 4번입니다. 각각의 선지가 무엇이 틀렸는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선지 표디를 통해서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 한 음절 내에 국외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표디는 지금 국외음화가 일어난 단어인가요? 아니죠. 표디에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물은과 물은을 비교할 때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일단 설명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시를 한번 볼게요. 현대국어에 쓰는 물은은 우와 으가 어울리면서 음성과 음성이 어울리는 모습 보입니다.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지요. 중세국어는 당연히 으와 으가 어울리니까 음성, 음성으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고요. 이 4번 선지의 경우는 예시가 틀린 것입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는 중세국어가 현대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4쪽부터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